미 연준의 매파 기조에 힘겹게 버텨내던 우리 증시가 결국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어제보다 6원 이상 오르며 1,420원 선을 다시 상향 돌파했습니다. 미국 긴축 기조와 국내 자금 시장 경색이 겹치며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곧 8%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회사들은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일제히 리스크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삼성전자 주주수가 올 들어 95만 명 늘어 처음으로 6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는 6년 만에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2명의 사회 이사를 새로 선임하고 이사회 중심의 경영 의지를 밝혔습니다. 카카오의 3분기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10% 넘게 감소했습니다. 주수입원인 광고 커머스가 부진했기 때문인데 4분기에는 데이터 센터 화재 여파까지 반영돼 실적 둔화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3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미국의 75bp 금리 인상 이후 우리 증시 상황부터 진단합니다. 이지호 배성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배 기자, 오늘 결과적으로 증시가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 지금 매파적인 기조였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배경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예상보다 이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더 강했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좀 장 출발할 때는 굉장히 출렁이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낙폭이 과대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또 2차 전지주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약보합으로 장을 마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파월 의장의 발언이 결국에 긴축의 장기화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앞으로 추세적인 어떤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전망이 앞서고 있고 주식 현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오늘 매수로 대응을 하기는 했지만 선물에서 7만 5천 계약 넘게 매도하는 모습이 관측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어떤 단적으로 시장의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 또 크게 또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던데 네. 이 차이나 런이 오늘도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중화권에서 어떤 패시브 자금이 또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는 부분도 일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종목별로도 등락이 좀 크게 갈렸죠? 그렇습니다. 3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곳들을 필두로 하락세가 두드러졌는데요. 코스피 200 종목 중에 낙폭이 가장 컸던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 고려 아연, 카카오 등이 모두 어닝 쇼크 속에 5%가 거의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대로 수소나 원자력 발전 등의 종목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는데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공급망 안정화와 그리고 수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 덕분으로 풀이가 됩니다. 연준이 최종 금리 올린다는 얘기가 아직까지 우리 시장에 그렇게 충격을 주지는 않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당연히 하루만 보고 방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죠? 앞으로 네. 예상을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번 주 초에 골드만삭스가 이 미국의 기준금리 상단을 5%로 올렸던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제 국내 증권사들도 이런 전망에 이제 힘을 싣고 있고 12월과 1월에 이어서 3월까지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예측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원달러 환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1,420원 선이 뚫리면서 오름세를 보였는데 환율 선호가 점점 심해지면서 환율이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과 외환 스와프를 체결을 했고 또 이 달러화를 시중에 풀면서 약간 개입에 나서기도 하면서 이런 언제까지고 이런 체력을 또 기대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나온 외화 보유액을 한국은행이 발표를 했는데 10월 말을 기준으로 외환 보유액이 4,140억 달러 수준입니다. 작년 10월에 4,690억 달러를 찍은 뒤로 꾸준히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만 줄어든 금액이 한 27억 달러 정도가 되고 특히 지난 9월에는 196억 달러, 거의 200억 달러 가까이 줄었거든요. 이게 어떤 수치냐면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에 14년 만에 거의 최대 감소폭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번 FMC가 우리 시장 지수에는 좀 큰 충격을 주지는 않았지만 이 기자 뉴욕 증시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게 역시나 FMC에서 관심을 모은 게 최종 금리 관련한 발언이 나온 이 부분이었는데 월가에서는 좀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앞서 이제 언급하신 대로 내년까지 좀 금리 인상이 이어지면서 연준의 최종 금리 수준이 생각보다 더 높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먼저 월가 전문가의 분석부터 듣고 오시죠. It seemed that investor sentiment soured a bit during Jerome Powell's news conference, as it definitely had a more hawkish tone, and the ultimate terminal rate is going to be most likely higher than what we thought a few months ago, just due to inflation stubbornness and the resiliency of the labor market, which keeps upward pressure on the inflation.
네, 최종 금리가 9월 점도표에서 예상하는 4.5에서 4.75%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는 건데 여기서 덜하는 것은 사실상 5% 이상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겠죠. 시티은행은 최종 금리 전망을 기존 5에서 5.25%에서 5.25에서 5.5%로 높여 잡았고 JP모간 역시 12월 점도표가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에 더해 FHN 파이낸셜은 내년 6월에 기준금리가 6% 수준으로까지 급등한다라고 봤는데 12월에 50bp를 올리고 6월까지 4차례의 FOMC에서 매번 25bp씩 올리면 이게 가능한 얘기죠. 예. 파월 의장이 추가로 나오는 데이터를 보면서 금리 인상폭을 앞으로 결정하겠다고 한 만큼 월가에서도 앞으로 이 부분에 조금 주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파월 의장도 직접적으로 또 경기 상황을 보겠다라고 언급을 한 만큼 앞으로 나올 경기 지표들 중요하게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네, 사실 이번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직접적으로 좀 꼬집은 부분이 여전히 노동시장이 건재하다 이 부분이었습니다. 네. 연준의 긴축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긴축을 버틸 맷집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날 나온 고용지표도 강하게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은 10월 민간 고용이 23만 9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달에 19만 2천 개를 넘어섰고 다우존스나 블룸버그 통신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인데요. 또 여기에 4일에 미국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는 비농업 신규 고용을 포함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당장 12월부터의 긴축 정도를 가늠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근 상승세를 이어가는 물가 지표도 계속해서 주시해야 하는데요. 그나마 시장이 안심했던 이 속도 조절도 이 데이터가 받쳐줘야 가능한 부분이겠죠. 10일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물론 다음 달 1일에는 연준이 가장 정확한 데이터로 여기는 개인 소비 지출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확실하게 꺾였다는 게 좀 입증이 돼야 할 것 같고 인플레이션이 아예 고착화되는 건 아닌지 또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방심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기자, 사실 미증시가 간밤에 좀 타격이 컸습니다. 앞으로 이 하방 압력이 더 깊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좀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분석이 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어쨌든 이 긴축이라는 것이 경기 침체의 위험까지 좀 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증시에는 좀 부정적인 영향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마영우 BMO 웨스 매니지먼트 수석 투자 전략가는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하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과도한 긴축을 하는 편이 낫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하면서 시장 입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이렇게 진단했는데요. 특히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의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날도 우리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3.4%가량 폭락한 모습을 목격을 했는데요. 소시에테 제너럴은 연준이 금리 인상을 지속하면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위험이 높다면서 이렇게 되면 기술주 주가 수익 비율 PER이 고평가 영역으로 진입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형 기술주의 PER이 30배에서 최근에 20배 수준으로 좀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기술주 주가가 추가로 더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에 일단 한 가지 변수가 될 이벤트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미국의 중간 선거입니다. 시장에 또 중요한 변수로 또 작용을 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던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사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미국의 중간 선거는 증시에 영향을 미치곤 했습니다. 선거 이전까지는 좀 조정을 받다가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랠리를 보이는 현상이 있었던 건데요. 예. 켈리 콕스 이토로 미국 투자 분석가는 결과가 어떻든 선거 후에는 증시 랠리가 나타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중간 선거에 따른 긍정적인 요인보다는 금리 인상이 가져올 문제가 더 크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블랙록은 통상 중간 선거 이후에는 주가가 좋은 성과를 냈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못할 것 같다면서 우리는 선진국 증시에서 주식 비중을 계속해서 축소 중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중간 선거가 지금 한 주 앞두고 있는데 거의 박빙입니다. 하원 같은 경우는 지금 공화당이 우세하게 나오고 있고 상원에서는 지금 박빙인 상황으로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가 된다면은 앞으로 뭐 청문회라든지 각종 공청회 같은 걸 통해서 수시로 이 정부의 어떤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 바이든 정부가 지금 뭐 정유사들한테 지금 횡재세를 걷겠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앞으로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에는 이런 세수의 어떤 감소 이런 걸로 이어져서 결과적으로는 뭐 재정 정책을 수행하는 데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경우에는 지금 IRA법에서
뭐 기후변화 지출이라든지 아니면 대기업 증세 이런 부분을 좀 상당히 좀 반대하는 그런 표결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게 사실 우리 현대차와 관련이 있는 전기차 보조금 문제랑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네. 생각해 보면 우리 그 이번 중간 선거가 우리 경제하고도 좀 상당히 관련이 긴밀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선거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거라고 한다면 IRA를 바로 떠올릴 수 있을 텐데요. 공화당이 좀 우세다 보니까 민주당이 추진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밀어붙였던 IRA에 대해서 좀 약해질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이런 어떤 기대감이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현대차나 아니면 배터리 업계가 좀 수혜를 또 입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공화당이 선거를 승리한다고 해서 IRA가 어떻게 약해질 것이냐 이렇게 뭐 예측을 하기에는 지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먼저 미국 공화당 지역구에 이 풍력이나 태양광 시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2분기 말에 누적 기준으로 미국의 풍력과 태양광 등 클린 에너지 설치량이 211기가와트입니다. 네. 설치량 1위가 공화당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텍사스에 있습니다. 무려 47.5기가와트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고 공화당 지역구의 클린 에너지 설치량이 119기가와트,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 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 의원들이 어떤 지역구별로 뭐 일자리를 굉장히 많이 늘릴 수 있고 또 보조금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 IRA 정책을 굳이 약화시킬 명분은 지금 찾기가 힘든 상황인 거죠. 그리고 또 이미 정책을 믿고서 투자를 한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 데다가 또 행정부가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IRA가 어떤 훼손되거나 약화될 거라는 기대는 지금 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상대 당이라고 해도 무조건 반대를 하지는 않는 거군요. 우리나라랑은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종의 좀 정치적인 셈법이 작용한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뭐 또 그렇다고 해서 완전 이게 악재다 이렇게 풀이할 수는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IRA 때문에 좀 수혜를 입을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이죠. 지금 실제로 미국에서 탄탄대로를 달리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 이 IRA 덕분에 미국의 재생에너지 시장에서 10년 이상의 어떤 보조금이 지금 확정이 됐고 또 중국 업체들 자리를 국내 기업들이 메워나가는 그런 모습도 관측이 됩니다. 이 일종의 좀 미국 내에 좀 투자를 늘리는 그런 모습들이 관측이 되는데요. 정리를 해보면은 미국의 5기가와트의 풍력타워 공장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추가 증설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고 예. 또 하나솔루션도 1.7기가와트 태양광 모듈 생산 능력을 지금 3.1기가와트까지 거의 2배 가까이 늘리는 어떤 그런 투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OCI도 이 텍사스에 있는 모듈 공장을 210메가와트 수준에서 1기가와트로 지금 증설한다 이런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선거가 끝나고 나서라도 IRA가 계속 이제 어떻게 확고하게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뭐 자동차 배터리 업계는 돌파구 마련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또 재생에너지 기업들은 사업 확장에 대한 노력을 계속할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대내외적인 이벤트에 투자자들은 전략 세우기 정말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이 기자, 월가에서는 어떤 투자 조언이 나오는지 마지막으로 또 들어보죠. 네, 월가에서는 좀 원자재에 주목하라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프 커리 골드만삭스 글로벌 원자재 리서치 부문 대표는 국제 유가가 단기적으로 훨씬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시장을 괴롭히는 여러 악재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을 했는데요. 원자재는 악재로 꼽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뿐만 아니라 금리 상승에 대해서도 또 지정학적 위험에 대해서도 해지가 된다는 겁니다. 특히 국제 유가가 내년 1분기 중에 배럴당 115달러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현재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95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시장 변동성이 높아진 만큼 안전 투자처인 채권을 주목하라는 조언도 나옵니다. 월가에서 신채권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은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주요 지수가 더 하락할 수 있다면서 적절한 채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연 8%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요. 구체적으로 미국 10년물 국채에 투자할 경우 약 4%, 리스크가 높은 고위험, 고수익 하이힐드 채권을 통해서는 약 12%의 수익을, 그리고 이 둘을 적절히 함께 담으면 연 8%의 수익률이 예상된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지효, 배성재 기자였습니다.
카카오가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어닝 쇼크 수준의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광고와 커머스, 게임 부문의 부진 영향인데 IT 바이오부 임동진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기자, 일단 이번 실적이 얼마길래 어닝 쇼크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네, 카카오의 3분기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늘어난 1조 8,590억 원, 영업이익은 11% 줄어든 1,5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영업이익률은 8.1%입니다. 이 증권가 전망치와 비교하면 매출은 2.3%, 영업이익은 16%나 밑도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전망치에 비해서 좀 크게 밑도는 수준인 것 같은데 사실 매출만 보자면 분기 최대 수준입니다. 좀 절대적인 액수로만 봤을 때. 그런데도 좀 쇼크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네, 이 카카오의 전년 대비 매출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58%, 또 45%를 기록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는 30%까지 떨어졌는데요. 이번에는 7%로 대폭 꺾인 겁니다. 이 한 자릿수 매출 성장률과 영업이익 감소는 카카오의 성장이 이제 정체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플랫폼 기업으로서는 성장세가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게 왜 부진한 겁니까? 네, 먼저 이 광고랑 또 이 커머스 부분의 성장세가 많이 둔화됐는데요. 네. 현재 광고가 카카오의 가장 큰 사업입니다. 근데 이 경기 침체에 직격탄을 맞은 건데요. 카카오의 광고 매출은 포털 비즈 그리고 톡비즈 부문 광고형이 대표적입니다. 이 포털 비즈는 이 사이트 기반, 포털 사이트 기반 매출인데요. 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 줄었고요. 톡비즈 광고형은 18% 늘었지만 1분기 성장률이 32%, 2분기 성장률은 28%였던 것과 비교하면 역시 대폭 둔화된 겁니다. 또 하나는 콘텐츠 부문에서 웹툰이나 음악, 또 미디어 매출은 모두 지난해와 비교해 성장했지만 게임 매출이 36%나 줄어든 영향입니다. 우마무스메, 오딘 등 주요 게임들이 부진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고 부문이 위축되고 있는 게 지금 전 세계 플랫폼 기업들 전반적으로 다 비슷한 상황일 것 같은데 네. 카카오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이 알파벳의 경우에는 이 지난 3분기 매출 실적이 9년 만에 최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유튜브의 그 광고 매출도 처음으로 감소했고요. 네. 메타 역시 이 온라인 광고 시장 위축으로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현재 카카오 광고 사업은 1%의 광고주가 매출의 70%를 견인하는 구조인데요. 이 카카오톡 채널 사업 확대로 대기업 광고에 기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바꾸겠다는 전략입니다. 이 톡 채널은 이 브랜드와 판매자가 만든 카카오톡 계정으로 소비자에게 상품 홍보와 안내, 또 주문까지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현재 친구 1,000명 이상의 톡 채널이 5만 7천 개 정도인데 내년에는 이를 30만 개로 늘리겠다는 목표입니다. 이후 50만 개 이상까지 확보한다면 경기 둔화나 비수기에도 견조한 매출 수준을 이어나갈 수 있는 체력이 확보될 것이라는 게 카카오 측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일단 더 문제가 4분기입니다. 네. 얼마 전 있었던 데이터 센터 화재 손실 관련해서는 이번 실적에는 이게 반영이 안 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에서 그 카카오의 홍은택 대표는 컨퍼런스 콜에서 현재까지 파악한 매출 손실과 단기 재무 영향은 40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는 6일까지 피해 사례를 접수받기로 했는데요. 이후 지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상을 진행할 예정인 만큼 비용은 앞으로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카카오 스스로도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우려를 내비쳤는데요. 배재영 카카오 수석 부사장은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광고주의 예산 축소와 화재로 인한 기존 매출 감소, 또 신규 비즈니스 매출 반영이 지연됨에 따라 이 4분기는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특히 서비스 먹통사고 수습으로 그동안 준비하고 있던 서비스들이 1에서 2개월 정도 출시가 연기될 예정이어서 실적 개선 시기는 더욱더 늦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4분기 같은 경우는 자사도 그렇고 또 증권사 분석도 그렇고 실적 둔화를 예상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 자회사 상장에 대한 언급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이 자회사 추가 상장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요. 이 카카오 측은 전체 기업 지배구조 관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있다면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재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어발 자회사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했는데요. 배재현 부사장은 전체 계열사 중에서 30인 미만 소규모 회사가 80%고 이들은 대부분 웹툰, 게임 개발 등 콘텐츠 제작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규모 계열사를 제외하고 계열사의 실제 숫자는 10개 미만인 만큼 단순한 숫자가 아닌 특성에 주목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IT 바이오부 임동진 기자였습니다.
또 한 번의 강력한 미 금리 인상에 기업들은 물론 금융사들마저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2금융권은 물론 1금융권도 자금 조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경제부 신용훈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신 기자, 일단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이 됐던 채권 시장 악재, 이게 좀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되는 모습이라고요? 맞습니다. 유동성 위기, 정부가 채권 시장 안정을 위해서 50조 원 플러스 알파를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겉으로는 급한 불을 끈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안을 들여다보니 부실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동안 증권사들 PF 부실이 우려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일반 기업들 자금 조달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은 좀 많이 들려왔는데 지금 은행권까지도 자금 조달이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채권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은행채 금리가 급상승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떠보니까 연초 대비에 트리플 A 은행채권의 금리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은행채 시장이 불안해지면서 은행채 금리하고 연동이 돼 있는 대출 금리도 상승폭을 상당히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김보미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은행채 AAA 6개월물 금리는 4.45%, 지난해 말보다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5년물도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역시 2배 넘게 급등했습니다. 금융당국과 5대 금융지주가 약 150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은행채 발행도 자제하기로 했지만 채권 금리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채권 시장이 완전히 안정화되기까지는 약 1년여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은행채 금리와 맞물려 움직이는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 금리도 당분간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전세대출은 은행채 6개월물을, 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채 5년물을 지표로 삼고 금리를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5대 시중은행 기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6.81에서 7.49%, 신용대출과 전세대출 금리는 연 7.2에서 7.3%대인데 이달에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연말에는 상단이 8%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문제는 금리 상승 속도가 너무도 빠르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2030 차주의 경우 3명 중 1명은 대출금리가 지난 6월보다 1%포인트만 더 올라도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부담해야 한다며 취약차주 부실화 우려가 큰 만큼 금융권에 보다 촘촘한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전체 국민이 한 20%도 이자를 못 낼 정도로 포함되어 있는데 앞으로 기준금리가 한국도 계속 올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의 부실화가 더 커질 것이다. 재무 건전성에 대해서 더 많은 특별한 신경을 써야 되고 이런 가운데 국내 은행권 대출 연체율은 코로나19 지원 착시 효과에도 불구하고 전달 대비 0.03%포인트 상승한 0.24%로 2개월 연속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보미입니다. 이렇게 대출 금리가 오르면 이제 못 갚는 사람들이 또 속출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고스란히 또 금융권에서 다 감당해야 될 목 아닙니까? 맞습니다. 채권발 악재 때문만이 아니라 그동안 금리가 상당히 많이 꾸준히 올랐지 않습니까? 때문에 대출 부실 우려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은행들은 부실 차단을 위해서 대출을 옥죄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대출은 좀 그나마 낫지만 기업 관련 대출은 상당히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은행 입장에서는 부실 우려가 더 큰 쪽의 리스크를 좀 해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금줄 막혀서 부도 위기가 높은 기업들의 대출을 좀 옥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지금 회사채 발행도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은행들에 대한 대출도 안 해준다 이러면은 앞으로 좀 자금 구하기가 쉽지 않겠습니다. 맞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다중고를 겪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정부가 유동성 늘리기 위해서 돈을 풀고 있지만 기업들이 정작 돈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중은행들 입장에서는 채권 시장 어려워지고 있지 또 자신들 자금 조달 상황도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기준금리 오르면서 부실 대출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하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부실에 대비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어서 어쩔 수 없이 기업 대출을 좀 옥죄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실제로 한국은행이 국내 은행들의 4분기 대출 행태를 조사해 봤더니 이 설문조사에서 기업 대출은 강화하고 가계 대출은 좀 늘리고 있다라는 게 나타났습니다. 이 대출 행태 지수란 것이요. 매 분기에 한국은행이 금융기관 대상으로
앞으로 이제 대출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라는 묻는 그런 설문조사인데 이 지수가 플러스 값이면은 대출을 좀 풀겠다라는 뜻이고 마이너스 값이면은 대출을 옥죄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수가 기업 대출은 마이너스가 나왔고 가계 대출은 플러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뭐 비 올 때 우산이 돼주겠다. 이게 은행권 슬로건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지난번 그 은행채가 대거 발행돼 가지고 회사채 발행이 어려웠던 그런 것도 얼마 전까지 있었던 일이고 지금 별로 이렇게 은행들이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한테. 지금 앞으로 기업 대출은 더 깐깐하게 심사하겠다. 대출 거의 안 해주겠다 이런 얘기네요. 사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들도 자신들도 이제 부실 리스크를 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예. 이런 기조가 이제 이번 분기에만 나타났던 것은 아니고요. 이전 분기부터 사실상 시작이 됐었습니다. 차주별 또 분기별로 대출 행태 지수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표를 함께 보시죠. 대기업에 대한 대출 행태 지수 2분기에 플러스 3에서 3분기에 마이너스 6으로 떨어졌다가 4분기에도 역시 마이너스 3으로 마이너스를 계속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행태 지수 역시 2분기에는 플러스 6이었는데 3분기, 4분기 모두 마이너스 3을 보였고요. 반면에 이 가계대출은 주택담보와 이 일반 대출 3분기에 주춤하긴 했지만 기업 대출보다는 그 지수가 10포인트 이상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가계보다 기업 대출을 더 깐깐하게 심사를 하겠다라는 배경은 뭘까요? 가계 대출 같은 경우도 상당히 부실해진 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이 가계대출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상당히 부실 우려가 제기가 됐었는데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실 차주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책들을 많이 내놨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면 부실 우려 좀 털겠다. 은행들 입장에서도 가계대출 이 정도면은 다시금 열어줘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반면에 기업대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불거진 뭐 레고랜드 사태도 있었고요. PF 대출 부실 우려도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업대출은 당분간은 좀 더 옥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업 대출이 좀 총량 면에서 더 많이 늘어난 게 있나 봅니다. 맞습니다.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은행들의 기업대출 잔액을 좀 살펴보면요. 1,155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말에 1,065조 원이었는데 올 들어서만 이제 90조 원이 늘어난 셈이죠. 지난해 전체 기업 대출이 89조 원 늘어난 것하고 비교를 하면 3분기 만에 90조 원을 돌파했다는 것은 그만큼 증가 속도가 작년보다는 빠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2017년 이후에 5년 연속 5년 평균 기업 대출 잔액 증가액을 살펴봤더니 64조 원 정도로 나왔거든요. 이 평균액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상당히 높은 수치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좀 대출이 많이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금리 변화에도 더 취약하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금리 변화에 취약하기도 하고 은행들이 그만큼 부실 관리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계속해서요. 네, 그리고 이 대출의 외형뿐만이 아니라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부실 징후가 좀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전경련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기업 대출 부실률이 얼마나 높은가, 또 부실 이유가 무엇인가 한 4-5가지를 꼽아봤는데 일단은 상환 능력 지표라고 하죠. DSR을 분석해봤더니 국내 기업들의 DSR 2019년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37.7%였는데 39.7%로 2%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DSR이 우리가 쓰는 그 DSR하고 같은 개념인 거죠? 맞습니다. 이 소득 대비, 그러니까 벌어들인 금액 대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말하는 건데 예. 이 DSR이 기업 DSR도 많이 늘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대출받은 기업 가운데 72.7%가 변동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10곳 가운데 7곳이 금리가 올라갈 때 취약할 수밖에 없는 변동금리 대출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대출받은 기업들이 과연 어떤 기업들인가 좀 살펴봤더니 상당히 제조업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우량한 기업들이 아니라 대부분 부동산업이라든가 도소매업이라든가 숙박업이라든가 음식업 같이 경기 민감 그리고 경기가 변동할 때 상당히 취약한 그런 업종들의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 대출의 증가율이 은행권 대출보다 2배 이상 높다는 점도 이 부실 징후로 꼽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대출이 부실해지면 물론 은행권도 우려가 되겠지만 사실 제2금융권이 더 큰 우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대출 영업 사실 제2금융권에서는 이미 대출 영업을 축소를 해왔고요. 또 이어서 무이자 할부 마케팅도 줄이고 또 이 우량 고객 위주의 영업에만 주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을 장슬기 기자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이달 초부터 15일간 진행됩니다. 작년에는 대부분의 카드사가 참여해 무이자 할부와 각종 할인 혜택 등을 제공했는데 올해는 단 한 곳만 참여했습니다. 국내 카드사들이 마케팅을 축소하며 곳간을 걸어 잠근 것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여전체 금리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금융캐피탈은 200억 원 규모의 ESG 채권을 무려 7.05%에 신용등급이 AA인 현대카드도 6%가 넘는 금리로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나마 대형 금융사의 경우 높은 금리로나마 채권 발행이 가능하지만 신용도가 낮은 경우엔 발행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실제 자금 조달 비용 규모가 늘어나면서 주요 카드사들의 올 3분기 순이익도 지난해보다 크게 줄었습니다. 채권 발행이 힘들어진 건 보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흥국생명의 경우 5년 전 발행한 5억 달러 연구체의 중도 상환일이 다가왔는데 시장 유동성 경색으로 상황이 악화되면서 결국 중도 상환을 포기했습니다. 이어 DB생명도 중도 상환을 내년으로 연기했고 하나생명과 KDB생명도 내년 연구체 중도 상환일이 도래하는데 외화채 발행 여건이 악화되면서 중도 상환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자금이 없어서 상환을 못한 게 아니라 재발행을 하게 되면은 지금보다 2배 이상의 금리를 더 지급을 해야 되니까 문제는 이걸로 인해서 차후에 보험회사가 신종자본유권을 발행함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발생할 수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내년 상반기에 예정되어 있는 회사들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만큼 이금융권의 보수적인 대출 운용 역시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네, 이렇게 제2금융권 상황도 리포트로 좀 짚어보고 왔습니다. 신 기자, 최근에 이런 금융시장 상황을 좀 과거의 글로벌 금융위기 때 당시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어느 정도나 되는 수준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사실 뭐 금융위기 당시에 급격한 금리 인상 있었고요. 또 변동금리 대출 이자 부담 커지면서 연체율도 상당히 높아졌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자금이 돌지 않는 그런 신용경색 위기가 찾아왔었는데 말씀처럼 지금의 지금 시장이 그 당시의 시기와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기준금리와 환율 상승하면서 투자 심리가 식었고요. 또 부동산 PF 대출 부실 우려 때문에 단기 자금 시장이 급격히 좀 위축되는 그런 상황인데 과거와 같은 위기 상황이 닥친다면은 PF 같은 이 부실 우려 대출이 많은 증권사라든가 제2금융사들이 먼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이 신용 경색 현상은 언제까지 좀 이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뭐 전문가들한테 취재를 하고 물어봤는데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아직은 금융위기가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위기가 닥칠 것이냐라고 물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금리 인상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한 1년 정도 이후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 예상대로라면은 지금 미국이 금리를 올해 말까지 혹은 내년 초까지 계속 올린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 말이나 2024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금융위기가 닥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제2의 금융위기를 맞지 않기 위해서 기업들 스스로의 유동성 확보 노력과 함께 또 다양한 지원책이 병행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부 신용훈 기자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임시주주총회에서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했습니다. 사회 이사 비중을 키우면서 독립성을 강화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내년 3월 이재용 회장이 등기이사에 오르기 전에 대대적인 조직 개편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정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에 선임된 사회이사는 유명희 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허은영 서울대 공과대학 교수입니다. 두 명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삼성전자 이사회의 사회이사 비율은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을 분리하는 등 이사회 중심 경영체계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만큼 책임과 독립성을 더 강조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실제 지난 이재용 회장의 회장 승진 안건도 사회이사인 김한조 이사회 의장 발의로 의결됐습니다. 회장 승진과 이사회 인원 구성을 마쳤지만 이재용 회장 체제 하에 삼성전자 3.0에 대한 밑그림이 모두 그려진 건 아닙니다. 이사회에 힘을 실기 위해 그룹 지배력 강화에 필요한 컨트롤 타워 복원이 완료되지 않았고 회장 취임 후 공식적인 경영 메시지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한 이재용 회장의 등기 임원 복귀가 완료돼야 이 밑그림이 완성된다는 분석입니다. 챙gin령의 첫 번째는 오너인 이재용 회장의 사내이사 등재거든요. 가장 관심사항인 것 같습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등기이사 등재 전 연말 대규모 인사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공교롭게도 내년은 이른바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하는 고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선언 이후 30년째 되는 해입니다. 지난해 최고 경영진을 전격 교체해 한종희 경계연 대표이사 체제를 구축했지만 회장 취임 후 본격적인 인적 쇄신으로 삼성전자의 새로운 경영 비전을 던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신도시 건설 프로젝트 네옴시티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 네옴시티 수주와 관련해서 건설사들 주가 출렁이고 있는 상황인데 정확한 내용 어떤 건지 산업부 정원호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기자, 일단 네옴시티에 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네옴시티는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북서부 홍해 인근에 서울시의 44배에 달하는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2030년까지 총 4-5단계의 순차 발주가 이뤄지는데 5천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고요. 지금 환율이 올라서 우리 돈으로 700조 원이 넘습니다. 네옴시티는 크게 3가지 사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길이 170km에 달하는 직선 도시 더 라인, 그리고 바다 위에 떠 있는 팔각형 첨단 산업단지 옥사곤, 그리고 대규모 친환경 산악 관광단지 트로제나 조성 사업이 그것입니다. 그렇군요. 700조 원이면 정말 엄청난 규모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방한 소식에 따라서 또 얼마 전에 주가가 좀 출렁이기도 했었는데 지금 우리 기업들의 수주 상황은 어떻다고 봐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그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원래 11월에 방한하기로 돼 있다라고 뉴스가 나왔다가 그다음 취소됐다. 그래서 건설주들이 주가 하락을 맛봤죠.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또 방한한다고 알려지면서 건설주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다소 이제 과민하게 주가가 움직이는 측면이 있는데요. 네옴시티는 현재로는 컨셉만 공개된 상황이고 구체적인 설계나 발주가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도시 건설의 사전 단계인 인프라 공사에 대한 일부 발주가 이뤄졌고요. 우리 기업 가운데서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그리스 회사와 컨소시엄으로 터널 공사를 수주를 했습니다. 네. 투자자분들이 구체적인 수주 내용을 파악하기는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그건 사우디 발주처가 워낙 강력하게 비밀 유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두 회사는 이 수주 사실을 보도자료로 배포하지도 못했고 취재에도 제한적인 답변만 내놨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사실 관련해서는 현대건설 정도가 좀 기사가 났던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사실상 그렇다면 구체적인 내용이나 수주 현황 이런 부분들을 좀 알기는 어렵다고 봐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그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수주 공시를 하지 않았고요. 현대건설이 지난 그 7월 말에 그 경영상 비밀 유지로 한 달 넘게 유보를 하다가 7월 말에 공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시겠는데요. 계약명이 네옴건설의 터널 프로젝트라고 돼 있고요. 수주한 사업은 12.5km 터널 공사, 계약 금액은 7,231억 원입니다. 현대건설이 그 컨소시엄 지분 35%에 해당한다고 했으니까 컨소시엄 전체가 수주한 금액은 2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역산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그리스 회사를 제외를 하면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수주한 규모가 1조 4천억 원 정도 수준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정말 수학 문제 추론하듯이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현대건설이랑 삼성물산 외에 또 다른 수주 소식은 없는 건가요? 이 두 회사와 함께 그 네옴시티 수혜주로 잘 알려져 있죠.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는 이 건설 프로젝트의 그런 매니지먼트
매니지먼트를 하는 회사인데요. 네. 지난해 6월에 더 라인의 특별 총괄관리 프로그램 관리 용역 사업을 수주를 했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이제 공사 같은 거를 프로젝트를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수주 규모는 2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0억 원 정도로 알려졌고요. 최근에는 이제 추가로 네옴시티 사업 수행에 필요한 13개 분야의 발주가 있었는데 일반 사업 관리와 교통 그리고 환경 및 지속 가능성 등 3개 분야의 자문 서비스를 추가로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시할 정도로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한미글로벌 역시 정확한 수주 사실을 알리는 데는 제약을 받고 있고요. 네.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그리고 한미글로벌 정도가 네옴시티 관련 실제 수주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의 수주 현황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더 기대가 되는 건 사실 빈살만 왕세자 방한 관련해서는 뭐 다시 좀 일정 조율에 대해서 좀 기대감이 일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내일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또 사우디를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일부터 9일까지 사우디아라비아 출장길에 오르는데요. 네. 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주 지원단이 파견이 됩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원팀 코리아를 구성을 해서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 그리고 국부펀드 총재, 투자부 장관, 관광부, 주택부 장관 등 정부 이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서 세일즈를 벌인다는 계획이고요. 예. 또 사우디 교통물류부와 공동으로 한사우디 혁신 로드쇼도 열고 네옴시티를 방문하는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네옴시티 발주처가 결국은 사우디 정부이다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고요.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좀 과도해 보이는 이 계약상 보완 유지 이런 것들도 완화하는 것이 이번 수주 지원단의 숙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정부와 민간이 또 함께 가는 만큼 기업들도 좀 많이 방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업들이 동행을 하나요? 아무래도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예. 국토부가 밝힌 기업 명단을 보면 건설사는 11개사가 갑니다. 그중에서 이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은 이미 수주한 것들이 있고요. GS건설과 대우건설, 쌍용건설 등도 포함이 돼 있고 IT 분야에서 네이버와 KT 등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 모빌리티와 스마트시티 그리고 스마트팜 등 관련 기업들까지 하면 전체 22개사가 동행을 합니다. 네. 동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관련주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네옴시티 프로젝트 수주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이 코트라에 들어가 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법인이나 지사를 설립해 놓은 기업 리스트가 있는데요. 그동안 이 사우디에서 어느 정도 사업을 했던 기업들인 만큼 잠재적인 수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시장 좀 침체되어 있는데 좋은 소식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산업부 정원우 기자였습니다. 바이오 기업 제넥신이 내일 1,000억 원 유상증자의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리고 주주 가치 증대를 위해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설명하는 주주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그에 앞서 저희 취재진이 CEO 닐 워마 대표를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국내 첫 외국인 바이오 벤처 CEO로 제넥신에 합류한 닐 워마 대표. 구원투수로 등판한 만큼 제넥신의 글로벌 기업으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우선 1,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로 확보될 자금은 혁신 신약을 선보이는 데 사용할 방침입니다. I mean, the use of proceeds for the for the rights offering will almost all be used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I mean, it is really important for us to do, this global clinical trials in order to access, the largest markets, the U.S., Europe, and broadly in Asia. So the use of proceeds will focus on clinical trials, U.S., Europe, Asia. 실제로 제넥신은 후보물질 임상과 생산을 비롯한 연구개발에 1,000억 원을 모두 투입할 계획입니다. 워마 대표가 특히 자신감을 보인 후보물질은 자궁경부암 치료 백신인 GX1882. 말기 자궁경부암 환자들의 생존 기간을 약 2배 늘려준다는 임상 결과도 나온 바 있습니다. It's the clinical data. It's the clinical data that we saw recently in 188 in cervical cancer. I mean, these were really sick, advanced cervical cancer patients where we saw kind of a twofold improvement. And what we're hearing back from potential partners and from other leading cancer experts, they're very excited and encouraged by the data. 워마 대표는 제넥신을 미국 나스닥에 상장시켜 글로벌 회사로 거듭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We are not well known outside of Korea.
including the U.S. So the first step will be introducing the company to U.S. investors and shareholders and analysts and bankers to get them to know who we are and to understand what the company does. There's a process here, and a NASDAQ listing down the road might be one of the tools that we can use to bring in new investors. 워마 대표는 최근 부진한 주가에 대해 제넥신의 잠재력을 주주들에게 보여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I do think personally that Genexine is significantly undervalued as its valuation and share price. I also do think, which is why we're trying to build a vision here and a path of unlocking potential and demonstrating our potential to the world, to the shareholders, about what we can achieve. I'd like to thank the shareholders for their patience and for their support. I think our goal as a drug development company is to improve or save the lives of patients. 제넥신의 주력 후보 물질인 GX1882는 내년 중 글로벌 임상 3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미국 MIT에서 육성한 기업들이 한국을 찾아 투자 유치에 나섰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타격을 입은 글로벌 벤처 업계가 시장의 거품이 꺼진 지금 새로운 투자 기회로 떠올랐습니다. 김종학 기자입니다. 스타트업 10년 호황기가 끝났다. 미국 소셜미디어 스냅 투자로 유명한 벤처 캐피털 라이트스피드는 전 세계 스타트업계 상황을 이 한 줄로 평가합니다. 전 세계 벤처 캐피탈의 스타트업 투자는 지난 2분기까지 약 88조 원 규모로 1년 만에 60%가량 줄었고 세계 최대 벤처 투자 회사인 소프트뱅크는 2분기에만 30조 원 적자를 입을 만큼 고전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스트리밍 서비스 왓챠 등이 긴축 경영에 들어가거나 배달 등 플랫폼인 메시코리아는 회사 매각을 추진하는 등 시장 상황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타트 업계가 큰 위기를 맞은 가운데 투자 유치와 육성에 적극적인 곳도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스탠버드대와 1, 2위를 다투는 스타트업 사관학교 MIT는 액체 금속 배터리, 플렉서블 태양광 제품 등을 개발하는 14개 유망 업체와 함께 한국을 찾았습니다. We put startup companies in contact with key individuals in large companies in order to have an opportunity for building a customer relationship or building some kind of partnership. The connections that we made, we know that companies enter into investment arrangements. 국내 스타트업계 5년차 생존율이 29%에 불과한 반면 MIT는 보잉 등 600여 개 기업과 연계하는 육성 방식으로 생존율을 8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모더나에 이은 유니콘 기업 긴코 바이오웍스, 이번 쇼케이스에 참여한 전임상 신약 개발 단축 기술의 모듈러스 디스커버리 등이 이러한 방식으로 성장했습니다. Right now it's very easy to leverage machine learning technologies, and that's affecting everything. It doesn't have to be even a software company. But there's actually startups in any kind of environment now, these days. 이번 쇼케이스에 참가한 기업들은 국내 벤처 투자 업계와 만나 투자 기회를 추가로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김종학입니다.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인공지능으로 대체되면서 인간의 일자리가 위협받는다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무인화 시대에 각광받는 인재는 누가 될 것인가? 고영욱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다가올 인공지능 AI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재상은 무엇일까?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한 글로벌 인재포럼 2022에는 세계적 석학이 내놓은 해법을 듣기 위한 사람들로 행사장이 가득 찼습니다. 노동경제학의 대가로 꼽히는 데이비드 오터 MIT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AI 도입으로 일자리 양극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직종은 중간 숙련 노동자를 꼽았는데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생산직이나 사무직은 임금이 줄거나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The easiest thing to computerize are what I'm going to call routine codifiable tasks. These middle paying occupations are shrinking. 오터 교수는 특히 AI의 잠재력은 알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과거엔 인간이 AI에게 답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학습을 시켰지만 이제는 AI 스스로 데이터를 학습하는 수준까지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미 금융업과 유통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전방위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오터 교수는 다만 AI로 인한 일자리의 미래를 어둡게만은 보지 않았습니다. 지난 1940년대와 비교해 지금의 일자리가 더 많고 다양하듯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감각적인 업무나 전문 지식과 창의성이 필요한 일들은 인공지능으로 쉽게 대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So that's what gives rise to this barbell, and the things on either end are sticking around. The ones on the right, technical, professional, managerial, they're getting more productive. The ones on the left aren't really being complemented or substituted, but they still need to be done. 오터 교수는 인공지능은 인간을 돕는 도구일 뿐이라며 인간의 지식은 많은 부분이 복제할 수 없는 암묵적 영역에 있는 만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경제TV 고용욱입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정부가 한국전력의 전력 구입가를 경쟁 입찰로 정하는 가격 입찰제를 도입할 계획이라는 기사입니다. 발전사들을 경쟁시켜서 전력 구매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한전의 전력 구매가가 낮아져서 전기요금 인상 압박도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우선 제한적 경쟁 입찰을 실시한 뒤 2025년부터 제한 없는 전면적 가격 입찰제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발전사뿐 아니라 한전도 전력거래 입찰에 참여를 허용하는 등 전력시장 경쟁을 확대할 계획으로 이번 내용을 담은 10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전력시장 개편 방안은 12월 중에 확정된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으로 삼성전자가 생활가전용 반도체 칩 개발에 착수했다는 기사입니다. 삼성전자는 생활가전용 반도체 칩을 연구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가로 세로 1cm 내외의 얇은 실리콘 웨이퍼 위에 정보기억과 제어 같은 생활가전을 구독할 핵심 성능을 담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동안 TV나 스마트폰, 컴퓨터를 위한 반도체 칩은 많았지만 냉장고나 세탁기, 또 청소기 같은 이 생활가전 반도체 칩은 없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집안에 있는 생활가전을 전기차와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하는데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가전 기술 경쟁에서 확고한 우위를 선점하려는 전략이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